한밤중 운전을 하며 도로를 달려 집으로 향하는 중인 한 남자. 좀 피로해 보이는 얼굴인데요. 드디어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을 하는데 경찰차가 여러 대 와 있고 놀란 주민들도 여럿 밖으로 나와서 모여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지? 그는 일단 조수석에서 꽃다발과 선물을 꺼내 소중히 들고 걸음을 재촉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집 대문이 열려 있고 집 안에 경찰과 국과수에서 나온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두리번거리며 천천히 침실로 걸어가 보는데 침대 매트가 엄청난 양의 빨간 피로 잔뜩 물들어 있었어요. 이윽고 주변에 서 있던 형사들이 그를 돌아보며 한철민 씨 맞죠? 라고 묻는데 남자는 넋이 나간 듯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합니다. 형사들은 그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합니다. 한철민 씨, 아내 서정아 씨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한철민은 누가 자기 손에 수갑을 채우든 말든 그저 멍하니 침대만 바라보고 있다가 형사들에게 끌려나갑니다. 남편이 아내를 끔찍하게 살해했다. 사건은 큰 화제가 됩니다. 한철민은 강성희라는 스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데요. 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에서도 성적이 굉장히 좋았고 검사 출신인데 검사 시절에도 실력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려치우고 나와서 지금은 개업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맡은 안민호 검사와 라이벌 관계이기도 합니다. 재판에서 만난다면 안민호 검사는 한철민이 범인이다. 강 변호사는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맞붙게 되겠죠. 하지만 강 변호사는 승소할 확률이 너무 낮아 보이는 이 시신 없는 살인사건을 별로 맡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함께 일하는 동료의 설득과 한철민이 구치소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강 변호사는 일단 사건 현장인 한철민의 집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그는 현장에 합류한 동료와 함께 이 사건과 그에 엮인 사람들에 대해서 짚어보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그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정말 한철민이 범인이라면 아내를 살해한 살인범이 뭐하러 경찰이 쫙 깔린 살해 현장으로 꽃다발이랑 선물까지 들고 다시 왔겠는가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날은 한철민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었다고 해요. 이 부부는 결혼 3년 차, 아이는 없다고 합니다. 한철민의 직업은 영화 현상소 과장이라고 해요. 당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대문이 활짝 열려있는 상태였고 아내는 이미 사라지고 침대만 피로 물들어 있는 상태였는데 DNA 감식 결과 혈액은 한철민 아내 서정아 씨의 것이 맞았고 엄청난 양의 피였기 때문에 그 출혈량으로 보아 사망한 것이 확실하며 정황상 살인사건인 건 분명한데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다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사체가 발견되지 않아서 시신이 없는 살인사건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인도 모르고 흉기도 못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을 쭉 둘러보며 사건 내용을 파악한 강 변호사는 이 사건 재밌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한철민의 변호를 맡기로 결정합니다. 강 변호사는 한철민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찰이 CCTV 영상 기록 다 가져갔죠? 하고 물어보는데요. 경비원은 다 쓸어갔다고 지금은 한 달 이상 지났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다 삭제된 상태다라고 말해줍니다. 보통 이런 사건 현장 CCTV는 재판할 때 증거로 무조건 쓰이잖아요. 그러려면 증거 목록에 그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번엔 경찰에서 CCTV를 가져가긴 했으나 증거물로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또 한 가지 이 사건의 이상한 점. 거실 형광등을 누군가 떼어놨습니다. 범인이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강 변호사는 또한 한철민이 체포된 후 지문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그의 10손가락 지문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 사건 정말 알면 알수록 이상한데요. 철저히 파헤쳐서 조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는 한철민을 직접 만나러 갑니다. 그에게 손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강 변호사. 한철민이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 10손가락 끝이 모두 허옇게 일어나고 벗겨져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문이 안 나왔겠죠? 그의 손은 왜 이런 걸까요? 강 변호사는 한철민과 마주 앉아서 일단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내한테 남자가 있었다고요?
한철민은 갈라진 목소리로 네 하고 짧게 대답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라는 질문에 그는 남자랑 통화하는 거 여러 번 봤습니다 라고 해요. 이번엔 한철민이 강 변호사에게 묻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저 정말 믿으세요? 한철민은 굉장히 심각하게 물었는데 강 변호사는 그냥 가볍게 대답합니다. 아, 예, 저는 뭐 웬만하면 다 믿어요. 실력 있는 변호사답지는 않은 대답이죠. 하지만 다 그만의 이유와 나름의 철학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데만 집중하면 된다라는 생각. 그렇게 한철민과 얘기를 나눠본 강 변호사는 한철민의 아내한테 다른 남자가 있었다면 사실상 그 사람 역시 중요한 용의자일 텐데 그 내용은 사건 조서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짚어냅니다. 그는 공판 전에 이 사건을 맡은 검사이자 자신의 라이벌인 안민호 검사를 찾아가서 저 피해자 서정아 씨 남자 문제는 왜 쏙 뺐어? 하고 물어보는데 안민호 검사는 이 사건은 자백도 필요 없어. 이미 결론 났는데 뭐 하고 딱 잘라 말하면서 한철민 아내 서정아 씨는 남자 문제가 없었다라고 일축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통화 기록 같은 걸 비롯한 증거는 아직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보여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철민의 공판이 사흘 뒤로 다가옵니다. 아무래도 이 재판은 검사 측에서 미리 다 결론을 짜놓고 뭔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라고 느끼는 강 변호사. 현장 발견부터 한철민의 구속까지 일이 뭔가 너무 지나치게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사건 당일 경찰이 현장을 발견한 게 새벽 1시 반인데 새벽 5시에 이 한철민이 집으로 돌아왔다가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된 거거든요. 1시 반에서 5시 사이 그 몇 시간 안에 사실상 서정아 씨의 시신도 없는데 그녀가 사망한 거라고 일단 결론을 내고 범인은 남편 한철민이며 그가 시신을 어디다 유기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다 내고 체포까지 한 걸 보면 마치 누군가 기획을 한 듯 지나치게 매끄럽게 수사가 착착 빠르게 진행됐다는 낌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명확한 물적 증거는 없이 지금 모든 증거들이 다 정황 증거뿐이었어요. 뭔가 이상하죠? 수사만 빠르게 진행된 게 아니라 재판 기일 지정도 너무 빨라요. 그래서 강 변호사는 배심원제를 신청해 재판 기일을 2주 정도 미루고 배심원이 선정되는 동안 시간을 벌게 됩니다. 1심 첫 공판이 시작됩니다. 안민호 검사는 현재 모든 게 다 정황 증거이긴 하지만 그날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인 아내 서정아와 피의자인 남편 한철민 외에 다른 사람의 지문이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뤄보아 범인이 한철민 외에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맞서 강 변호사는 사건 당일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범인은 사실상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해요. 첫 공판을 마치고 강 변호사는 한철민의 아내 서정아 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 그녀가 다니던 직장을 한번 찾아가 보는데요. 동료들의 증언에 의하면 서정아 씨는 사건 발생 즈음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했고 심지어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으러 다녔었다고 합니다. 특히 남편 한철민이 3일간 집을 비운 적이 있었는데 그 시점 이후로 증세가 아주 심각해졌었다고 해요. 한철민은 왜 3일 동안 집을 비웠던 걸까요? 동료들은 또 한철민의 장모, 즉 서정아 씨의 친정엄마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결혼 반대가 아주 심했고 자기 딸에 대한 소유욕도 도가 지나쳤었다고 해요. 그리고 서정아 씨는 답답할 정도로 남편밖에 모르던 여자였기 때문에 다른 남자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동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조금 더 조사를 잘 해봐야겠죠. 한편 안민호 검사는 강 변호사가 그토록 찾는 CCTV 영상을 돌려보고 있습니다. 당시 녹화된 CCTV 화면 속에는 사건 당일 늦은 새벽 한철민과 서정아가 사는 집 엘리베이터에 한 남자가 타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검은 모자에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 그런데 그 사람은 한철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검사 측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강 변호사의 동료는 CCTV를 뒷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라도 빼오자고 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뭔가 찍혀 있을 텐데, 그리고 그게 아주 결정적인 증거일 텐데 안민호 검사 측에서 증거 목록에서 빼버려 볼 수도 없으니까 조사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봤을 때 거기에 만약에 한철민이 떡하니 찍혀 있었다면 검사 측에서 그걸 숨겼을까요? 안 그래도 지금 물적 증거가 없고 정황 증거뿐이라고 공격받는 입장에서 만약에 한철민이 찍혀 있었다면 봐라, 여기 한철민이잖아 하고 딱 보여주면 재판 끝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강 변호사는 그 방법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얻어낸 증거는 어차피 효력도 없다고 절대 반대합니다. 이 시각 안민호 검사가 누군가를 비밀스럽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CCTV에 찍혔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안 검사는 그에게 재판에서 증언하면 복직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 재판에서 당신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이 재판에서 증언을 할 건가 봐요. 근데 복직은 또 무슨 얘기고,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 걸까요? 그리고 사건 발생 당일 그 시각에 왜 한철민의 집 앞에 나타났던 걸까요? 혹시 그가 한철민의 아내 서정아 씨의 내연남인 걸까요? 사건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강 변호사. 누군가 익명으로 보내온 서류가 그의 집 신발장 앞에 던져져 있습니다. 열어보니까 1년 전에 발생했었던 서북 부녀자 살인사건 관련 자료들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한철민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받은 기록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비공개로 이 사건의 수사가 진행됐었는데 그때 한철민이 용의선상에 올라 있었던 거였어요. 왜 아내 직장 동료가 서정아 씨 남편이 3일 동안 집에 안 들어왔던 적이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게 바로 이때였습니다. 조사받느라고 3일간 집에 못 갔던 거예요. 수사팀은 범인을 한철민이라고 확신하고 온 방법을 총동원했었지만 한철민은 증거 불충분으로 당시에 풀려났었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대체 누가 이 자료를 강 변호사한테 갖다 준 걸까요? 다시 안민호 검사가 CCTV 속 남자를 만나고 있는 장면. 그리고 영화는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 드디어 보여줍니다. 이 CCTV 속 남자는 바로 서북 부녀자 살인사건 당시 담당 경찰이었던 서민석 경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강 변호사의 집에 당시의 수사 자료를 가져다 놓은 거였어요. 네가 변호하고 있는 놈이 어떤 놈인지 봐라. 어떤 놈인지 알고나 변호해라. 뭐 이런 메시지였겠죠. 그리고 안민호 검사는 바로 서북 부녀자 살인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겁니다. 당시 이 두 사람은 한철민 짓인 게 분명한데 범인을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다는 생각에 거의 한이 맺히다시피 이 사건을 가슴 깊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서민석 경사는 그 일로 경찰 일도 잠시 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별개의 다른 사건에서 비롯된 감정이 이번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보복 수사로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서북 부녀자 사건 때도 한철민이 결국에 범인이라고 결론이 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냥 용의자에서 끝났던 거고요. 그 사건 이후로도 쭉 한철민을 지켜보던 서민석 경사가 안민호 검사의 부탁으로 이번 재판 때 증인으로 나서서 뭔가 중요한 증언을 할 모양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그렇게 되면 경찰로 다시 복직하는 건 불가능해질 거라는 얘기였고요. 서북 부녀자 살인사건에 한철민이 유력한 용의자였다는 사실을 익명으로 온 서류를 보고 이제서야 알게 된 강 변호사는 한철민에게 면회를 가서 막 따집니다. 이런 게 있었으면 자기한테 진작 말을 했어야지. 말을 해줘야 대비를 하는데 왜 말 안 했냐고. 한철민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합니다.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그 일 알려줘봐야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 안 드렸다고. 마음이 막 다급해진 강 변호사는 승질이 나서 그한테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까놓고 말해봐요. 당신이 그랬죠? 당신이 죽였죠? 한철민은 상처받은 눈빛으로 대답합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그렇게 보길래 그래서 처음부터 말 못했어. 내가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인데. 근데 당신도 날 믿지를 않아. 한철민은 계속 의심만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잘 해명해내지 못하는 이 상황이 매우 자기도 답답한 듯 합니다. 그래서 강 변호사를 처음 만났을 때 변호사님 절 믿어요? 라고 물었었던 것 같아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난 정말로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고, 아내가 죽었다는 그 사실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게 진실이라 할지라도 이 재판에서 왠지 질 것 같다고 낙담하는 강 변호사. 이 재판을 과연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는데요. 이때 그의 동료가 찾아와서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 옆 CCTV에 딴 사람이 찍혀 있다고, 우리 그거 직접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죠. 한철민이 아니라 안민호 검사와 협력하고 있는 서민석 경사가 찍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강 변호사의 동료는 또 이걸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시간이 흘러 다음 공판이 열리고 이번에는 한철민의 장모, 즉 서정아 씨의 친정엄마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결혼을 처음부터 굉장히 반대했었다고 해요.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철민과 결혼을 덜컥 해버린 서정아는 결혼 이후 통 친정과 왕래가 없었는데 사건 발생 3일 전 갑자기 파랗게 질린 얼굴로 오랜만에 엄마를 찾아와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날 죽일 수도 있다고 했어. 한철민의 장모는 재판장에서 자리에 앉아있는 한철민을 향해 저놈은 사람이 아니다, 마귀다! 라고 외치는데요. 근데 보통 그냥 저놈은 나쁜 놈이다, 짐승이다 이 정도로 표현하는데 마귀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서정아의 엄마는 사실 종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지나칠 정도로요. 강 변호사가 이 점을 파고들어요. 서정아 씨 엄마가 자기가 반대한 결혼을 한 자기 딸한테 귀신이 들린 것처럼 취급해서 막 기도원에 강제로 보내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어필합니다. 그리고 서정아 씨가 사건 발생 3일 전에 찾아온 거라면 3일이라는 시간이 사실상 있었는데 그동안 뭘 했느냐? 어찌 보면 딸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그 상황에서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정말로 딸이 남편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한 게 맞냐? 따지면서 막 그녀를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결국 소유욕이 강한 그녀가 자기 딸과 결혼을 한 사위에게 안 좋은 감정을 원래 갖고 있었다라는 걸 끌어내면서 검사 측이 데려온 증인 한철민의 장모의 이야기를 잘 방어해냅니다. 한편 강 변호사가 그렇게 말렸는데 그의 동료는 그 문제가 된 CCTV 녹화 테이프를 결국 돈을 주고 검사실에서 빼오려고 하다가 들키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까 딴 사람이 찍혀 있다고 미리 알고 있었던 것도 이걸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 중간 브로커를 통해 전해 들은 거였습니다. 근데 또 억울한 건 막상 힘들게 그렇게 입수한 테이프를 재생을 해봤더니 웬 동물의 왕국 같은 화면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CCTV 화면이 아니었어요. 검사 측 함정에 걸려든 거였습니다. 이를 빌미로 안민호 검사 쪽에서는 강 변호사 측이 뇌물을 주고 증거를 빼돌리려고 했으니까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나섭니다. 강 변호사는 이건 엄연한 함정 수사였고 CCTV가 만약에 정말로 존재했다면 사실 검사 측이야말로 그걸 빼돌리지 말고 미리 공개했어야 한다고 맞서는데요. 결국 강 변호사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대신 이 CCTV와 관련된 모든 증거는 재판에서 효력이 없는 걸로 간주한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CCTV 관련 얘기는 아예 파고들 수가 없게 되긴 했지만 다행히 강 변호사는 한철민을 계속 변호할 수 있었어요. 한 차례 난리통을 겪고 나서 이제 다음 공판. 검사는 이번엔 증인으로 서민석 경사를 요청합니다. 그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될까요? 그는 서북 부녀자 사건 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던 한철민을 그 사건 이후로도 쭉 주시해왔다고 말하면서 증언을 시작합니다. 자신은 당시 한철민이 분명히 범인이라고 확신을 했고 그래서 미행도 해봤지만 별 소득이 없어서 한철민의 집을 감청하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철민의 집 형광등을 떼어내고 거기다가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던 거였습니다. 그때 집으로 들어온 한철민의 아내 서정아. 서민석 경사는 그녀에게 경찰이라고 밝히면서 당신 남편이 3일 동안 집에 안 들어왔을 때 출장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했겠지만 그거 사실 출장 간 거 아니다. 그때 당신 남편은 바로 서북 부녀자 살인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거다. 당신 남편이 범인일 수도 있다라고 다 이야기해주면서 그녀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서정아 씨는 협조 요청에 응하기로 하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남편 한철민의 범행 증거를 찾아내서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연락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한철민이 홍천으로 출장을 간다는 정보를 이 서민석 경사가 입수하게 된 거예요. 서 경사는 증거를 받으러 서정아 씨한테 가려고 하다가 일단은 먼저 한철민을 뒤쫓기로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철민을 놓치고 말아요.
그리고서 다시 서정아 씨를 만나러 한철민의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때는 이미 그의 아내가 사라졌고 현장에 그녀의 피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가 바로 이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서민석 경사는 풀려난 용의자의 집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불법 수사를 한 점을 인정하고 자신이 이 때문에 복직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한철민이 꼭 잡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이 재판의 증인으로 섰다고 합니다. 자, 강 변호사는 이걸 또 어떻게 방어해내야 할까요? 그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강 변호사는 서민석 경사에게 이 모든 일을 당신 혼자서 한 겁니까? 뭐 어떠한 세력도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라고 묻는데 서 경사는 그런 거 없다. 이거 다 내가 혼자서 진행한 일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강 변호사는 그의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당시 서북 부녀자 살인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 이름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민석 경사는 머뭇머뭇하더니 지금 이 재판장에 함께 서 있는 검사 안민호의 이름을 댑니다.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해요. 서북 부녀자 살인사건을 수사하던 두 사람이 당시 범인으로 의심했었던 한철민을 이번에는 꼭 잡고 싶어서 서로 결탁한 것으로 보이도록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어쨌든 강 변호사가 그 부분을 잘 이끌어내서 방어를 해냈습니다. 자, 변호사와 검사 측 한치도 물러섬 없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 사건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그리고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번엔 강 변호사 측이 요청한 증인이 증인석에 앉습니다. 누구였냐? 국도변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한 할아버지였는데요. 그가 왜 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걸까요? 한철민이 자기는 사건 당일 밤 집으로 가는 길에 밤샘 작업을 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음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진입하는 걸 놓쳤고 그렇게 잘 모르는 국도로 들어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약 3시간 정도 혹은 그 이상 정신을 잃었었다고 진술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고 입증만 할 수 있으면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각쯤 집이 아니라 밖에서 운전 중 혹은 기절해 있었다는 말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날의 사고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한철민이 들어섰던 그 국도변에서 가게를 하던 이 할아버지를 증인으로 모셔온 거였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이 사고에 대해서 왜 알고 있냐면 자기 늦둥이 아들이 그날 한철민의 차에 살짝 박아서 다리를 좀 다쳤었거든요. 사실 그는 이런 재판 같은 데 증인으로 서고 싶지 않다고 막 버팅기다가 사고 보상으로 저희가 돈을 조금 챙겨드리겠다라는 이 강 변호사 동료의 말에 솔깃해서 결국 이렇게 증인석에까지 앉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조금 조마조마하죠. 교통사고 처리 비용이라는 명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돈을 줬다는 걸 들키면 안 될 텐데. 강 변호사가 증인 신문을 시작합니다. 증인은 사건이 있었던 12월 9일 서울로 향하는 46번 국도에서 접촉사고를 목격하셨죠. 할아버지는 맞다고 아들이 다리를 살짝 다쳐서 가게로 왔길래 자초지종을 듣고는 얼른 거기까지 뛰어가 봤는데 그 차가 그대로 출발해버렸다고. 그래서 자기가 번호를 기억해뒀다며 차량 번호를 말하는데 한철민의 차 번호가 맞았습니다. 실제로 한철민의 차에도 사고 흔적이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때가 새벽 1시 반이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그 사건 시각 즈음에 한철민은 집에서 아내를 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 측에서 이 내용 자체를 반박하기보다는 이 증인이 또 변호사 측에서 돈을 받고 데려온 사람이라는 점을 알아내 꼬집는 바람에 이 할아버지의 증언은 그냥 재판에서 무효가 돼버립니다. 상당히 결정적일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날아가 버렸어요. 강 변호사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 끝에 이번엔 한철민 본인을 증인석에 앉힙니다. 그리고 강 변호사가 뭔가 결심한 듯 입을 열어요. 한철민 씨는 서북 부녀자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죠. 그런데 그 사실을 왜 아내 서정아 씨한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철민은 당시 아내가 너무 예민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답변하는데요. 이에 강 변호사가 그래요. 당시 본인 아내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고 있었습니까? 하고 묻자 한철민은 아내가 말수가 없어졌다고만 생각했지 이렇게까지 고통받고 있는지는 몰랐다고. 그리고 사실 그냥 다른 남자가 있다고만 생각했었는데 경찰이랑 이렇게 연락하고 있었다는 건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이 변호를 해야 할 한철민한테 오히려 점점 더 공격적으로 질문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한철민 씨의 아내 서정아 씨는 당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그런 변화나 증세를 몰랐다는 게 남편으로서 말이 됩니까? 한철민은 고개를 들어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왜 내 변호사가 나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하라는 변호는 안 하고 오히려 몰아붙이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눈빛으로 강 변호사를 쳐다보며 대답합니다. 당시 저는 야근이 많아서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그렇게까지 힘들었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제 대놓고 이죽거립니다. 알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그냥 피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홍천 출장은 갑자기 왜 간 겁니까? 현상소 직원이 현장에 나갈 이유가 있나요? 강 변호사가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재판 이기려고 엄청 열심히 준비한 거 아니었나요? 네, 열심히 준비한 거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미리 준비한 거였어요. 시신도 없고 증거도 없고 거기다가 야심차게 데려왔던 증인의 증언 효력도 상실된 마당에 이제 배심원들에게 보여줄 건 딱 하나 남았다고 판단한 거였습니다. 한철민의 감정. 강 변호사가 계속 신문을 이어갑니다. 출장 갔다 돌아오는 길에 한철민 씨는 총 5시간을 주행했습니다. 사실 서울과 홍천을 왕복할 수도 있는 시간이죠. 이제껏 내내 조용조용하게 말하던 한철민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리고 점점 더 커져갑니다. 네, 저도 최대한 빨리 가려고 했습니다. 결혼기념일이라서 예정보다 하루 일찍 온 거고요. 하지만 계속된 야근 때문에 자꾸 졸음이 쏟아져서 고속도로 진입도 놓치고 어딘지도 모르는 국도로 들어섰는데 길이 너무 어둡고 깜깜해서 사고가 났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한참 있다 깨어나자마자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 하나로 다시 차를 돌려서 집으로 갔고요. 이 뒤부터는 우리가 영화 초반부에서 봤던 상황 그대로였어요. 한철민이 아파트에 도착하자 경찰차가 몰려와 있었고 아내가 누워있던 침대는 피로 물들어 있었죠. 당시 상황을 생각하며 한철민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하고 목에는 점점 핏대가 섭니다. 강 변호사는 이때를 틈타 더욱 한철민을 몰아세웁니다. 아내가 받은 고통을 사실 알면서도 다 무시했고 사실상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한철민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 한철민에게 마지막 펀치를 날립니다. 피고인은 아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강 변호사 저거 왜 저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검사 측에서 계속해서 이 있습니다를 외치고 판사도 피고인은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니까 무리하게 몰아붙이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데요. 하지만 강 변호사가 이미 한철민의 심리 상태를 극으로 밀어붙인 탓에 감정이 북받쳐 오를 대로 북받쳐 오른 한철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제가 죽였어요. 그는 모든 걸 내려놓은 표정으로 흐느끼며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어요. 예, 제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죽였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러는 걸 보면 이제 제가 착각을 하는 건가 싶어요. 나는 정말 아닌데, 내가 그런 거 아닌데. 이제 한철민은 거의 울부짖듯 절규하며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제 지문이요. 현상소에서 매일매일 12시간 넘게 약품에 손을 담그고 있습니다. 원래 항상 손끝이 갈라지고 피부가 이렇게 벗겨집니다. 그래서 수백 번도 넘게 손을 씻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냥 내가 모든 거 다 잘못했으니까 누가 제발 제 아내를 좀 찾아주십시오. 한철민은 얼굴과 목이 벌개진 상태로 처절하게 흐느껴 옵니다. 배심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하고 강 변호사는 만족한 듯 변론을 마칩니다. 자, 이제 1심 판결을 앞두고 최후 변론을 펼치는 안민호 검사와 강성희 변호사. 먼저 안 검사는 물론 이 사건에는 정황 증거밖에 없긴 하지만 그 모든 정황들이 한철민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그것이 정황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범인에게 형벌을 가하길 두려워한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고 피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 변호사의 차례. 마지막으로 배심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최후 변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는 검사가 인정한 대로 이 사건은 정황 증거뿐인데
정황 증거로는 보는 사람들마다 어떠한 해석도 가능하기에 그걸로 결론을 내리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검찰 측에서 주장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다 의심해 보셔야 한다고. 시신이 없고 핏자국만 있으니까 정말 한철민 씨의 아내가 죽기는 한 건지 그것부터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 변호사는 아주 재치 있는 시도를 하나 하는데요. 갑자기 출입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셋을 세면 저 출입문을 통해서 한철민 씨의 아내 서정아 씨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정말 셋을 세요. 하나, 둘, 셋.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왔을까요?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 쪽을 쳐다보던 사람들은 이제 일제히 강 변호사를 쳐다봅니다. 강 변호사가 말해요. 혹시 여러분 출입문을 쳐다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피고인의 부인이 정말 죽은 것인지 의심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실험으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피고인 한철민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임팩트 있고 깔끔한 최후 변론이었죠? 판결은 과연 어떻게 났을까요? 판사의 말을 기다리고 있던 긴장되는 순간 강 변호사의 동료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순간이라서 이 전화를 받을 수가 없죠. 전화기를 잠시 꺼두는 강 변호사. 그리고 판사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증거재판주의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인 한철민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강 변호사 팀은 환호하고 검사 측은 크게 실망합니다. 강 변호사는 한철민에게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다독이면서 인사를 건네고 한철민 역시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여 강 변호사에게 인사를 하고 법정을 나섭니다. 모두가 떠난 재판장, 안민호 검사가 강 변호사에게 다가옵니다. 최후 변론 아주 영리했어. 강 변호사는 좀 그랬지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검사가 말합니다. 근데 셋 셀 때 한철민은 출입문 쳐다보지도 않았어. 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강 변호사는 조금 벙찐 채로 휴대폰을 확인해 보는데 아까 동료한테서 전화가 왔었죠. 강 변호사가 받지 않자 그가 문자로 사진 하나를 보내놓았는데요. 웬 댐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아까 증인으로 나왔었던 국도변에서 구멍가게 하는 할아버지, 그의 늦둥이 아들을 강 변호사의 동료가 집까지 태워다 주는 길에 가는 도중에 거기서 이 댐을 발견한 거였어요.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눈에 익지? 생각하던 강 변호사의 동료 머릿속에 갑자기 번뜩 하고 하나의 사진이 떠오른 겁니다. 사건을 조사하면서 봤던 한철민과 그의 아내가 함께 찍은 사진, 그 뒷배경에서 이 댐을 봤었거든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걸까요? 아까 한철민이 자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처음 보는 국도에서 길을 헤매다가 사고가 났었다고 했었죠. 근데 한철민은 이곳을 처음 가본 게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곳은 처음 오는 사람이라면 잘 알 수 없는 지름길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여길 전혀 모른다는 한철민의 말은 진실일 수가 없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강 변호사. 그의 동료가 자세히 알아보니 사실 그날 밤의 진실은 이랬습니다. 한철민의 차로 그 할아버지의 아들을 친 게 아니라 한철민이 그 댐에 잠시 세워둔 차에 할아버지의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냥 자기가 가서 박았던 거예요. 그럼 한철민이 댐 앞에 차를 세워두고 그 시각 뭘 하고 왔을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시신 유기를 한 게 아니었을까요? 이 시각 한철민의 집, 피로 물든 매트리스 위에 누군가 여유롭게 누워서 담배를 아주 맛있게 피우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한철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움과 교만함이 뒤섞여 있어요. 잠시 후 강 변호사가 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강 변호사는 소파에 앉아서 천연덕스럽게 한철민한테 슬며시 말을 걸어요. 인생 참 얄궂죠. 빨리 진짜 범인이 잡혀야 될 텐데. 한철민이 그를 빤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제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주는데요. 서민석 경사로부터 남편이 서북 부녀자 살인사건을 저지른 범인일 수도 있다.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걸 듣게 된 한철민의 아내 서정아는 한철민이 집에 없는 사이 그의 방을 샅샅이 뒤져보다가 그가 살인의 전리품처럼 챙긴 피해자의 치아 하나를 발견합니다. 서북 부녀자 살인사건 당시 치아 하나가 없어졌었거든요. 결국 한철민은
서북 부녀자 살인 사건의 범인이 맞았던 겁니다. 검사와 경찰의 촉이 맞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아내 서정아. 남편 한철민이 집에 오자 제발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당신 아닌 거잖아 하면서 남편을 향해 울부짖는데 한철민은 아내가 다 알아버렸구나 하고 자기 아내 역시 그 자리에서 그냥 무참히 죽여버린 거였습니다. 그것도 결혼기념일이에요. 그저 내성적이고 자기 표현이 부족한 소극적인 사람 정도인 줄만 알았던 한철민은 사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코패스였던 겁니다. 강 변호사가 한철민 옆에서 중얼거립니다. 근데 시신을 어떻게 옮겼을까? CCTV에도 안 찍혔고. 그러더니 한철민을 딱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해요. 한철민 씨는 알고 있죠? 한철민은 담배를 뻑뻑 피우면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성큼성큼 베란다로 가더니 창문을 열고 그 난간에 탁 올라 앉습니다. 뒤로 떨어질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강 변호사. 한철민은 그런 강 변호사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왜요? 내가 뒤로 뛰어내릴까 봐 겁나요? 강 변호사는 일단 거기서 좀 내려오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그래서 시신은 어떻게 옮겼냐고 재차 묻습니다. 한철민은 베란다 바깥을 슥 봐요. 무슨 뜻일까요? 네, 알고 보니까 그는 아내를 그렇게 죽인 후에 그냥 무자비하게 베란다 창문을 열고 무슨 짐짝처럼 아내를 떨어뜨린 후에 1층으로 내려가서 자기 차에다 싣고 간 거였어요. 진짜 사이코패스죠. 이제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한 한철민은 베란다 난간에 앉은 채 중심을 뒤로 쭉 이동시켜서 밖으로 툭 떨어져 버리려고 하는데 강 변호사가 빠르게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경찰이 들이닥치면서 한철민은 바로 체포돼요. 아마도 한철민의 집으로 찾아오는 길에 이미 강 변호사가 경찰에 신고를 해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강 변호사가 마지막에 한철민과 나눈 이 대화를 녹음한 녹음기를 안민호 검사에게 건네주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댐에서 한철민 아내의 시신이 발견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오늘의 영화는 하정우, 장혁 주연의 의뢰인이었습니다. 영화를 실제로 보시면 줄거리 요약에 다 담기에는 너무 길거나 복잡해서 제가 생략한 내용들도 좀 있고 또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꼭 한번 직접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